국민 라디오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허위 보고 알고도 묵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검사 시절이던 1987년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때 탁하고 진이 억하고 죽었다는 사건 경위보고서 이 작성한 치안본부 관계자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당시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 톱에서 보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 경향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1, 2차 수사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김효진 PD와 함께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연일 일면 톱이 일본 방문 중인 메르켈 독일 총리 얘기입니다. 오늘은 메르켈 총리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일보 일면 톱에 실려 있습니다. 일본 방문 중인데 연일 이례적으로 축구하고 있다고 했고요. 어제는 야당 대표와 만났었는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메르켈 총리가 일본과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서 화해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당혹감과 불쾌감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전쟁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전후 처리에 골몰했는지, 어떤 나라가 이웃인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당치 않다. 이게 일본 정부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정부 흡수통일 준비팀 만들었다. 상당히 좀 새롭게 밝혀진 그런 사실인데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정종욱 통준위 통일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이고요. 이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한 조찬 강연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ROTC 중앙회가 주최한 그런 조찬 포럼이었는데요. 대체로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북한의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통일 과정에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으며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 통준위에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체제 흡수 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통준위 고위 인사가 북한의 체제 변화나 흡수 방식에 의한 남북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팀 형태의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고 공개한 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 안에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대북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말들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그동안의 상례였는데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반응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나올지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교육 혼란 키우는 두 부총리 엇박자. 두 부총리는 아시는 것처럼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말하는 거고요.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보고 있고요. 진통 끝에 여야가 예산안을 내달 다음 달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대학 구조개혁이나 반값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엇박자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도 교육감들 그리고 대학들이 혼선에다가 또 정부 정책에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사드 딜레마
중국 압박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인데요. 주한미 대사 피습 이후에 한미는 좀 밀착되고 있고 특히 여권이 한반도 배치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중국이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다 이런 진단입니다. 그 사례로 올해 1월부터 추진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중 일정이 이 사드 논란과 겹쳐서 석 달째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중국 측에다 김관진 실장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게 꽤 됐는데 중국 측에서 계속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말 열겠다고 했던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도 중국 측이 답을 주지 않아서 3월 말 이후로 밀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중국 측의 좀 속내가 마땅치 않다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한중 동반자 관계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이고요. 전문가들 입을 빌려서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균형 전략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담았습니다.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김영란도 비판한 김영란법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고요. 어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 가졌었죠. 반쪽 입법이다 언급했다는 그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언론인 등 성급하게 포함됐다라는 내용도 세계일보는 부각을 시켰고요. 부정청탁 범위 축소도 문제이고 또 국회의원이 브로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요.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시각 비쳤는데 세계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국민일보도 같은 기사를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핵심은 제목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 핵심 빠진 반쪽 법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국회의원의 브로커 가능성 역시 국민일보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위헌 아니지만 원안 상당수 후퇴했고 또 언론 자유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목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광복 1945, 희망 2045 소셜 픽션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겨레가요. 20대가 그리는 대한민국 시리즈 첫 번째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2045년 노동의 풍경을 미리 써봤다고 합니다. 20대들이요. 정시 퇴근 않고 일을 하면은 감전 마우스, 마우스에 감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퇴근 할 수밖에 없겠지요. 무리한 요구를 땐 갑질 사이렌이 울려서 망신사를 준다고 합니다. 2045년 3월 10일 신임 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선서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 상상한다. 둘, 나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지 상상한다. 셋, 나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상상한다. 넷, 나는 미래 세대를 상상한다. 다섯, 나는 계속 상상한다. 2045년 3월 11일 날 신임 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런 선서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희망사항입니다. 2045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서울신문 끝으로 보겠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톱에요. 알바 좁은 문, 아프다 청춘이라는 제목이고요.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뛰어든 20대와 10대가 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오늘 서울신문 일면 톱기사의 분석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와 졸업을 유예한 20대 그리고 졸업 후 입사시험에서 낙방한 20대가 대부분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몰려서 아르바이트 시장 현재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기존에 10대가 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마저 지금 20대가 꿰차면서 특별히 나이 어리고 경험도 없는 10대들은 밑바닥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게 2015년의 현실이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한겨레 요건 2045년 희망하는 노동 풍경이었습니다. 현실과 희망하는 30년 후의 희망이 좀 괴리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조간신문 일면 톱기사 살펴봤고요. 사진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김효진 PD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한겨레신문 일면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죠. 2045 노동의 풍경, 그러니까 2045년 노동의 풍경.
20대들이 그려낸 상상 노조가 뜨다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입니다. 한겨레와 희망제작소 공동기획으로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산시 경기창작센터에서 열린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소셜 픽션 컨퍼런스에 참가한 20대 젊은이들이 돈과 시간 등 적극적 미래의 상상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애물들을 포스트잇에 적은 뒤에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들의 상상에 따르면은 2045년 저녁 있는 삶은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근무 시간 끝났는데도 계속 일하고 있으면은 마우스에 전기가 통해 가지고 감전이 됩니다. 예. 근무 시간 외에 시도 때도 없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일을 시켰다가는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는다고 하고요. 일과 개인 삶의 적절한 조화로 과도한 업무와 지나친 경쟁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 받던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정신과 병원의 폐업률도 높아진다고 상상을 했네요. 예. 예. 상상입니다. 어디까지나. 2045년. 30년 후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 시점이요. 예. 진짜로 이렇게 돼 있을지. 30년 후에. 저는 77이 돼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죠. 자, 조선일보 일면 사진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브로드웨이 진출한 위안부 뮤지컬 매진 행진, 앵콜 공연 열기로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입니다. 위안부 참상을 다룬 최초의 창작 영어 뮤지컬 컴포트 우먼. 이 컴포트 우먼은 위안부의 영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목의 뮤지컬 출연 배우들이 지난 6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저녁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디너쇼 공연장인 54빌로에서 뮤지컬에 등장하는 주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54빌로는 매년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를 뮤지컬 노래와 줄거리를 시사회 형식으로 공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연출을 맡은 김현준 감독은 150석 전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좋아 공연장 측이 시사회 재공연을 요청해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예. 이 컴포트 우먼은 예술성, 사회성을 갖춘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인 뉴욕 세인트 클레멘츠에서 올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18회 공연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일본계 배우 7명을 포함한 배우 46명과 스태프 35명이 참여하고 배우 가운데 백인 여배우 1명을 빼곤 모두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계 배우들이라고 합니다. 예, 조선일보가 이 사진을 일면에 처리한 거는 일본 톱기사가 이제 일본 방문 중인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이 위안부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이 기사였는데 여기에 맞물려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 사진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많이 좀 들여다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최고 1,000만 원 넘는 애플워치 공개.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예바 부에나 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애플의 최고 경영자죠. 티모시 쿡. 이 팀 쿡이 애플워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팀 쿡의 뒤로 대형 스크린에 애플워치의 세 대의 사진이 보이고 있네요. 아이폰하고 연동되는 애플워치는 $300대의 스포츠 컬렉션, 500에서 $1,000대의 애플워치 컬렉션, 그리고 보석으로 장식된 $10,000대,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넘는다는 거죠. $10,000대의 이디션 컬렉션 등 3가지 종류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달 24일 미국, 중국 등에서 공식 시판이 되는데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삼성이 갤럭시 S6하고 기어 시리즈로 지금 바람몰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애플이 내놓은 이 애플워치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좀 갑니다. 디자인은 이번에 나온 아이폰 6하고 같은 비슷한 느낌이 좀 나네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시계 주변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게 최고가가 한 1,9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두리가 금태라는 말씀이시죠? 손목에다 이제 중형차 한 대 달고 다니는 거죠. 1,900만 원이면은, 아무튼 출시가 되면은 반응이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국민일보 일면 사진 가보겠습니다. 웃으며 퇴원한 리퍼트. 비온 뒤 땅 굳어진다라는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입니다. 리퍼트 대사 이 퇴원하는 모습이고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나서면서 시민들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볼에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살색 반창고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여전히 붙이고 있죠. 근데 붓기 같은 거는 거의 안 보이네요. 예, 붓기도 다 빠지고 그랬나 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얼굴이. 예. 리퍼트 대사는 앞으로도 자신을 동네 아저씨, 세준이 아빠로 불러달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일면 사진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사진기사 제목 멋있게 뽑았네요.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어제 서강대 다산관의 모습을 드러냈죠. 여기에서 플래시 세례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에서 입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향신문이 일면에 실었습니다. 예,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자, 이 정도고요. 소개해드리지 않은 언론들은 다 리퍼트 대사의 모습이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을 좀 다른 앵글로 잡은 사진을 실었습니다. 예, 오늘의 일면 사진 기사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 라디오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3월 4일부터 충무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이은결 더 일루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털 검색창에 이은결 더 일루션을 검색해보세요. 초대권 신청은 국민라디오@gmail.com, 국민라디오@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총 40분께 드리며 당첨된 분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참고하세요.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3월 11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면 기사입니다. 탁진이 억하고 죽었다. 허위 보고 알고도 묵살이라는 조상훈 국장께서 일면 톱기사 간추려 주실 때 잠시 언급을 하셨던 기사입니다. 박상옥,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 당시 경찰 보고서 조사 안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이던 1987년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때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사건 경위 보고서를 작성한 치안본부 관계자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일반에 공개된 당시 수사 기록에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은 박 후보자는 숨진 박종철 씨의 몸에 고문과 구타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경찰관을 고문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면서도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치안본부의 엉터리 보고서를 누가 왜 작성했는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정말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치안본부가요. 예. 자, 경향신문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검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 2차 수사 기록 등이 근거입니다. 이거를 분석해본 결과 1987년 1월 20일에서 1월 2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1차 수사 당시 박상옥 후보자는 강진규 경사, 당시 직위입니다. 경사, 강진규 경사 등 고문 경찰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치안본부의 사건 경위 보고서 작성자에 관해 일절 질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건 경위 보고서에 관한 경찰들의 진술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사건 경위 보고서 내용에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수사검사인 박 후보자는 상식적인 의심조차 품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1차 수사의 부실이 드러난 뒤 5월 20일쯤 시작된 2차 수사 때 강진규 경사 등은 검사가 묻자 사건 경위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사실 여부에 관해 순순히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강 경사는 이 조한경 경위가 책상을 내리치며 거짓말한다고 추궁하니 박종철은 하는 신음소리와 같이 쓰러졌다는 부분은 누가 작성했느냐 이런 검사의 질문에 홍승상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과 1계장이 이와 같이 작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이어 검사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라고 묻자 강 씨는 허위라며 홍 계장도 알면서 허위로 사고 경위를 만든 것이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예. 2차 수사 때 이렇게 술술 나오는 진술인데 1차 수사 때도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한 가지 궁금한 게 1차 수사, 2차 수사 다 박상옥 당시 검사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관여를 검사가 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검사가 2차 수사 때는 질문을 한 건가요? 아니면 박상옥 검사는 1차 때 수사를 안 했고 네. 2차 수사 때는 다른 검사가 물으니까 답을 했다는 건지 그 일단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되네요. 예, 일단 2차 수사 때도 수사팀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는 팩트입니다. 예. 예. 직접 물어보는 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욱 후보자 측은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의혹은 수사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사건 기록의 맥락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기자가 잘못 이해했든 뭐 전해철 의원실에서 잘못 이해했든 예. 자기 책임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인사청문회 지금 여야가 어제 일정 잡아볼까 하고 협의를 했는데 불발됐죠. 예, 합의 못했고 이 정도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이 알아서 나 안 하겠다 할 법도 한데 예.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맞습니다. 자, 세계일보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메르켈 1.
위안부 문제 제대로 해결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요국 정상이요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어제 도쿄도 내에서 오카다 가스야 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요. 동아시아 상황을 볼 때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오카다 대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것으로 사실상 아베 신조 정권의 근본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세계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어제 기자들에게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 하에서 전후 처리에 임했는지, 어느 국가가 주변국인지 등의 경위가 달라 양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말로 전후 처리를 둘러싸고 독일과 비교되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일본의 주변국이면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겠죠. 예. 예. 독일이야 뭐 프랑스나 영국, 유럽에 있으니까 그렇게 사과하고 전후 처리를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일본 입장에서는. 예. 우선 메르켈 총리가 연 이틀 이런 발언을 쏟아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3면 기사로 좀 들여다보죠. 사드, 전략적 모호성의 스텝고인 정부, 막다른 코너 몰리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국방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정책이 도전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흔들림이 없지만 당장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사드 배치 쪽에 무게를 둔 공론화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자체가 모호하다. 예, 전략적 모호성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국방부 주변에서도 언제까지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는 여전히 사드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기를 먼저 깬 것은 국방부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국방부로서는 현재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다. 뭐 이런 정도 얘기로 해석이 됐었죠. 하지만 한민구 장관의 발언으로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직접 거론하는 순간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에 확답을 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난처한 처지를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라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거죠. 국방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중국 눈치 보고 있고 미국 입장 고려해서 말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라고 밝힌 거죠, 사실상. 예. 모호성이라면 모호하게 좀 아사모사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호성이 우리 전략이라고 모호하지 않게 분명히 밝혀버렸으니까. 예. 예. 자, 국방부의 실책은 정부 내 조율이 부족한 탓도 크다고 한국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다른 무기와 달리 대북 안보와 주변국 외교, 국내 여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이슈지만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늘에 안주하면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드에 대한 미국과 중국 양측의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측은 지난해부터 집요하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한국 국방부가 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연막 전술,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지난달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에도 없던 사드 문제를 꺼내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전략적 모호성. 예. 모호하게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명백하게 밝혀버려가지고. 해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사거리를 따져봐가지고요. 예. 일본에다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까지 이 사정권 안에 들게 해서 방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은 뭐 중국 눈치 안 볼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중국하고 붙어 있으니까 예. 지리적으로도 욕심이 나겠지만 조금 양보하면 한반도 좀 건너 스킵하고 일본에다가만. 예, 그게 군사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네. 한번 고민해볼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뭐 사드 이제 공론화해야 된다라고 먼저 새누리당 지도부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을 했죠. 근데 또 다른 목소리가 같은 당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한겨레 8면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친박계 사드 공론화 반대, 비박계와 맞서. 예. 이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견해를 의원총회를 통해 이달 중으로 모아보자고 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당내 친박근에게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 내정자이기도 하죠. 윤상현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서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총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 관련 국가들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 틀을 내세우지는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프로그램의 일부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곧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미사일 방어 삼각 협력 체제 구축을 의미한다면서 한일 간은 군사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반면 한중 관계는 악화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윤상현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문제는 정부가 다각도로 분석해서 국익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 의원총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공교롭게도요. 최근 사드 배치를 주장한 이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유철 정책위 의장 등 비박근혜계인 반면에 사드 공론화에 제동을 건 이들은 친박계여서 당내에서 미묘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드 문제를 조용히 다루고 싶어하는 청와대의 기류를 반영해서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가 공론화 반대에 나선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한겨레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일견 납득이 됩니다. 예. 사드가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유토론을 해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방침을 정한다. 글쎄요. 좀 무리죠. 상식적으로. 예. 아무튼 윤상현 의원의 주장 자체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이게 내부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뒤따라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이면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NYT, 뉴욕타임스죠. 뉴욕타임스. 보수단체, 미국을 신처럼 숭배, 종북몰이의 한국 양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런 지적을 했다는 얘기죠. 예. 보수단체라면은 우리나라의 보수단체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뉴욕타임스가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종북몰이, 미국 숭배 논란 등으로 비화하면서 한국 사회를 양분시키는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보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뉴욕타임스는요, 사건 초기만 해도
단순히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죄의식과 사죄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한국 사회 주류인 보수적 이념은 미국을 6.25 전쟁의 구원자로 가르치고 있다면서 많은 한국인들, 특히 노년층은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씨를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박 대통령 동생 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가 리퍼트 대사 병실 맞은편에서 봉건시대 죄인이 용서를 구하던 석고대죄를 벌이고요. 대사관 앞에서 퇴역 군인들이 미국의 은혜를 잊어선 안 된다고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소개를 했다고 하네요. 신문은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곧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고도 전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또한 이 사건을 즉시 종북 세력과 연관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한국 사회가 양분되기 시작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연세대 국제대학원의 미국인 교수인 존 델러리는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에 온 손님이 잔인한 공격을 당했다는데 깊은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은 이 단발적인 사건을 종북 척결 캠페인과 연결시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밝힌 내용이겠죠. 뉴욕타임스는요, 한국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네요. 이에 대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라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의 폭력적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꼴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보안법을 메카시즘의 도구로 사용해온 것을 수십 년 동안 비판해 왔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고 합니다. 이 미 국무부는 이 정례 브리핑에서요, 아직 범행 동기를 추측하기엔 이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만약 북한과의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질문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범행 동기를 추측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네요. 예, 미국 국무부의 입장인데요. 네. 너무 앞서가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권, 특히 그렇습니다. 여권과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예. 사실 어제 또 다른 반응도 있었죠. 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제 황선 씨의 남편 네. 윤기진 씨 좀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발언도 좀 과한 편이었어요, 사실은요. 예,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미국 대사 얼굴에 상처 조금 난 거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예, 상처 조금 난 것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다. 예, 날린 거는 맞는데 상처 조금 난 건 아니죠. 예. 어쨌든 뭐 보수 쪽이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쪽이든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서울신문 8면으로 넘어가서 관련한 이야기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종 씨 변호인, 종북몰이로 정권 안보 이용,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요. 이 김기종 씨 수사 중인 경찰, 김 씨에게서 압수한 물품 가운데 추가로 6점이 이적 표물에 해당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합니다. 앞서서 경찰은 13점의 압수 물품에서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러니까 총 19점이 이적성을 확인받은 그런 셈이 되겠네요. 경찰의 말대로라면은요. 경찰이 김기종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씨 변호를 맡은 황상현 변호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김기종 씨보다 더한 종북이라고 지적한 황상현 변호사는요, 김 씨는 이번 미 대사 공격을 2010년 시게이의 도시놀이 일본 대사를 공격한 것과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은 종북 공안몰이로 몰고 가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황 변호사는 또 김일성은 20세기 민족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일제하에 항일운동을 했고
38선 이북을 접수한 후 자기 국가를 건설해 잘 이끌어온 것을 봤을 때 20세기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반식민지 사회이지만 북한은 자주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김씨 진술은 경찰이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입맛대로 꼬리와 머리를 다 자르고 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답니다. 자, 한편 북한은요, 정부와 여당 등이 리퍼트 대사 피습을 종북 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한 데 대해 황당한 중상모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서 통일 애국 세력을 전멸하고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더욱더 매달리기 위한 기도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어제반은 그래도 좀 순화됐네요. 예.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비유한 거는 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북한이 그냥 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굳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예.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흡수통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좀 더 발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죠. 김영란법입니다. 이 내용은 경향신문 3면 기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 빠져 반쪽법 전락. 김영란 이름 빼달라. 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말입니다. 어제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예. 왜 서강대에서 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서강대 석좌 교수죠. 예, 그래서 일종의 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예, 법안에 김영란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죠. 예.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국회에서 3월 3일 날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로 이송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부로 이송을 해서 10월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가보니까 확인해 보셨군요. 예, 정부로 아직 이송이 안 됐습니다. 뭐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로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김영란 전 위원장 어제 견해를 직접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재 통과된 법은 세 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권익위원장 시절에 입법 예고한 김영란법 원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빠진 데 대해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 여야가 이게 4월 임시국회 때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합의는 했는데 네.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그렇게 예. 될지는 또 4월 임시국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직무 관련 시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의 과태료 부과 이런 조항도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의문이 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국회에서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부분도 전직 대통령 자녀, 형님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범위 축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 법으로 따지면 자식, 부모, 형제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오로지 그렇죠. 배우자만 가족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구체적으로는 민간 언론사 종사자겠죠. 이런 사람들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영란 전 위원장이 일문일답도 했는데 일문일답 통해서 밝힌 내용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민간 확대에 위헌 논란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공직 분야 변화를 추진한 다음 민간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공공성이 큰 언론과 사학부터 들어간 것이고 차차 확대한다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위헌 아니다. 예. 언론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선 언론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다. 언론인 수사 착수 시 통보하게 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신뢰가 흔들려 자멸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청탁은 부정청탁 예외로 둔 점도 지금 논란이죠. 국회의원들에 대한 얘기죠. 이에 대해서는 자칫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하는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 이런 말 했고, 이 때문인지 김영란법이라고 계속 불러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 이름은 안 쓰는 쪽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뭐 이런 말 했다고 하네요. 예, 어제 밝힌 내용 중에 이제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 좀 가름을 하면은 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 나쁜 관행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치페이 습관 들이자 네. 이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치페이법이다 결국은. 예, 뭐 속칭 이제 n분의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간다면 누가 뭘 사고 누가 얻어먹는 뭐 이런 관행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미디어 협동조합 상근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밥값이나 이런 거 n분의 1 문화가 좀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제일 깔끔하고 예, 좀 뒤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한겨레 6면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화제를 바꿉니다. 건보료 얘기입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9천만 원 번 사람은 건보료 빵원, 501만 원 번 사람에겐 80만 원 물려. 예.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례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K씨는요, 2012년 임금 3,311만 원, 연금 3,698만 원, 이자 배당 2,168만 원 등 총 9,1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자, N씨의 경우에는 같은 해 소득이 50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2011년 491만 원에서 10만 원이 늘었습니다. 1년에 501만 원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건보료는 2011년 24만 5천 원에서 2012년 79만 8천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건보료 부과 구간이 바뀐 탓에 늘어난 소득 10만 원에 5배 넘게 건보료가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건보료 부과와 징수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일부 고소득층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반면에 1만여 가구가 넘는 저소득층은 소득 증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건보료 인상 폭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감사원이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소득 기준을 정하면서 소득 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각각 4천만 원 이하로 소득 종류별 기준만 정해 운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K씨처럼 억대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면서도 각각의 소득 종류별로는 4천만 원 이하를 번 것으로 분류돼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었죠. 반대로 일부 저소득층은 배보다 배꼽이 큰 건보료 폭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초과로 구간이 바뀐 가구 중 소득 증가액 대비 보험료 증가율이 100%가 넘는 가구 776가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50% 이상 증가한 가구도 3,000가구 가까이 됐고요. 30% 증가한 가구는 7,500가구 정도 됐다고 하네요. 예. 이번 감사 결과는 최근 정부가 백지화 논란을 빚었다가 재추진하기로 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한겨레의 지적인데 예. 영향을 좀 줘야 될 텐데 그렇죠. 이런 불합리한 점 개선하려고 했다가 정부가 발 뺐다가 다시 예. 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바꿔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영향을 좀 꼭 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8면입니다. 천정배 정동영 4.29 보선 연대 비상 걸린 새정치.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가운데 천정배 전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재차 손을 잡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천 전 의원이 4월 광주 서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 모임도 사실상 선거연대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은 파괴력이 없다며 평가절하했지만 야권에서는
새정치의 텃밭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예. 천 전 의원은 10일 어제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 광주에서 무기력한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야권을 변화시키겠다는데 동의하는 세력이나 인사들과는 얼마든지 힘을 합치겠다면서 국민 모임과 연대 또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 역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연대 토론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했습니다. 예. 국민 모임은 광주에서 별도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천정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앞서서 이 지역구 출신인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확실히 한 바 있습니다. 자, 새정치연합은 천정배 전 의원의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조직력 등을 앞세운 원내 후보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후보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최근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천정배 전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4.29 보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변희재 씨도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사 보니까 지금 애국진영 후보로 애국진영. 서울 관악을에 변희재 씨를 공천하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변희재 씨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니까 광주 서울로 가가지고 천정배 장관하고 한번 맞붙어 보는 거. 예,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건 김일중 PD의 개인적인 평가로 보겠습니다. 그런 한번 맞대응을 하는 것도 총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한 분 있어서 한국일보 기사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누구냐면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12면에 실은 기사이고요. 국정원 대선 개입 드러나도 김용판 전 청장 잘못 없다 되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제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었네요. 예. 나는 청문회 선서를 왜 거부했는가라는 게 책 제목인 것 같습니다. 출판 기념회 보통 왜 합니까? 예,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예. 그 대구 달서에 무슨 연구소를 차렸다고 하고요.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구 달서가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갑의 홍지만, 저 SBS 기자 출신이죠. 예. 을의 경찰 출신 윤재옥, 병이 이제 조원진 의원인데, 을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을. 예, 경찰 출신. 예. 같은 경찰 출신인데 누가 공천을 받을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향해서 대놓고 보훈해달라고 말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재미있는 매치가 되려면 이 수도권으로 김용판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가 나와서 맞대기를 하는 것도 좋은 구도일 것 같은데. 권은희 의원도 광주 버리고 올라와서요. 그렇죠. 예. 광주 광산 을이죠. 네. 예, 대구 달서 을. 뭐 대구 광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수도권 지역에서 중립 지역이죠. 이른바. 한번 진검승부를 벌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글쎄요. 각 당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김용판 씨가 한 말들을 좀 살펴보죠. 출판 기념회에서요. 증거 은폐나 축소 지시를 한 적 없다. 역사의 심판을 누가 받을지 지켜봐 달라.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역사의 심판은 권은희가 받을 거다. 뭐 이런 뜻을 유추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책 나는 청문회 선서를 왜 거부했는가라는 책에는요. 이 기소 단계에서부터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자기의 심적인 괴로움과 억울함을 주로 담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밝혔던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내용은 없어서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평가입니다. 자, 김용판 씨는 책의 서문에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가 증거를 축소하고 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시대의 아픔이다. 예,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는 김용판 전 청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 특히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수사 발표를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 직후인 12월 16일 밤 11시 서둘러 발표한 것이 선거 개입 아니냐, 그 자체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대선 전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야당도 그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네요. 예. 야당이 요구를 했다는데 글쎄요. 제대로 발표하라고 요구했겠죠. 그렇죠. 제대로 신속하게 제대로 발표해라. 맥락이 좀 다른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소가 웃고도 남을 일이다. 이런 표현으로 비판을 했다고 하고요. 위증의 전형적인 사례와 너무나 일치했다고도 했습니다. 예. 김용판 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주어진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내 자신이 당당했기 때문에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당당했으면 선서하면 되지 뭘 굳이 선서를 안 하는 퍼포먼스까지 예. 당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서를 안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을 돌아가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김용판 씨는요. 발표 시기와 내용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라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한 법원의 지적과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꼭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신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교황의 첫 질문,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천주교 주교단을 다시 만나 가장 먼저 세월호 사태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고 하네요. 지난해 방한 기간 내내 노란 리본을 달고 유가족들을 위로한 교황이 세월호 참사 해결에 대한 관심이 여전함을 드러낸 겁니다. 자, 어제 천주교 주교회의에 따르면은요, 주교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로마 교황청 클레멘스 8세 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주교단과 교황의 만남은 지난해 8월 교황 방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교황은 한국을 다녀온 지 꽤 되는 바람에 한국어를 잊어버려서 통역이 필요하게 됐다. 이런 특유의 농담을 건넨 뒤에 주교 14명과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 좌담회에서 교황이 주교단에게 첫 질문을 한 거는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요거였다고 합니다. 방한 당시 교황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이었던 김영호 씨와 만나서 편지를 받는 등 4차례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에 공감하고 이들을 보듬은 바 있죠. 이런 태도가 로마로 날아가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예. 네, 교황의 세월호 문제에 대한 관심까지 짚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네, 김유진 PD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